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로지 미국 대선의 시선과 눈과 귀가 모두 쏠려 있는 시장이죠. 자, 오늘 장 출발 일단은 양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속속들이 출구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장 뜨거운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이러면 이것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변동성, 지수 자체도 그렇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계속 미국의 이 개표 결과에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좀 대비해야 되겠어요. 네, 미국 대선 판도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거 계산하느라고 투자자분들 많이 분주하신데요.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오늘 대선 특집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시장에 대응도 하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미국 대선의 출구조사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들을 AI로 분석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전력 설비, 방산, 원전, 핌 이런 업종 테마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개표 결과에 따라서 오늘 주식시장이 많은 변동성을 보일 텐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런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전력 설비, AI가 역시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 섹터다, 주도 업종이다라는 테마,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핌은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붙으면서 함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는 장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거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선거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도 역시 일맥상통하는 모습이겠죠. 자, 이러면서 어떤 이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지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미국의 대선이 가장 중요한 오늘 시장의 변수입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의 향방이 오늘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버먼트주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상반된 결과들이 출구조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해리스의 승리가 조금 더 강할 것이다.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미국 현지 내에서의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하면서 출발은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올인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간밤에 주가가 3% 넘게 뛰었거든요. 이러면서 2차 전지 이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러면 2차 전지 다시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발동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조금 가라앉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뉴욕 시장에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 초반에는 트럼프 후보가 약간 우세하다라고 점쳐지는 모습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출구조사 결과가 계속 속속들이 발표가 될 텐데 이것에 따라서 2차 전지나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변동성이 계속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볼까요?
네, 이 판만 보시면 좀 엇갈리네라고 느끼겠지만 좀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의 시총 대장주이죠. 이런 종목들은 오늘 장 출발 좀 눌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오늘 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리튬이 붙었잖아요. 리튬 관련주, 그 테마주 성격으로 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에 수산화 리튬을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한다라는 개별 호재가 있어서 어제 상한가 급등한 이후에 오늘 또 27%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맞물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 뭐 리튬이나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의 핵심 또 원재료 이런 부분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가 그 히토류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해리스 관련주로 묶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별 호재 플러스 그런 테마주가 있으니까 보시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개별 이슈가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도 23%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희가 좀 엇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50만 원의 목표주가 제시한 IBK 투자증권의 증권사 리포트 나왔습니다. 워낙 전 분기 대비 개선된 3분기 실적은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달 새 외국인가 기간의 쌍끌이 매수에는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수혜를 받을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 얽히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3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익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틀 전에 7% 급등한 이후에 어제 2% 가깝게 약세로 마감됐다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시가 대비 낙폭을 좀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밑에 하단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미국에서 출구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초반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의 주가 워낙 많으니까 그 흐름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상승했습니다. 2.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139달러, 140달러대까지 이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의 시총이 다시 한번 세계 시총 기업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자,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나서 한번 시총 1위를 했다가 이번에는 애플을 제치고 다시 1위를 탈환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AI 시장에 대한 이런 전망, 뭐 피크아웃이다, 고점이다,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숫자로 보여주고 시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서도 HBM,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와 전력 설비 쪽에서도 덩달아서 이런 반도체,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으면서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도 역시 AI 포럼, 삼성 AI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핌과 관련된 프로세싱 메모리, 새로운 신개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신개념 메모리 핌으로 삼성전자 지금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핌은 데이터 저장과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신개념 차세대 칩인데 이것을 개발하면서 삼성전자가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핌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간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이걸 이제 수급적인 흐름에서 잠시 풀어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2.3% 비교적 강세의 힘으로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에 좀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 함께 HBM 관련주로 엮일 수 있겠죠. 1%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HP, SP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매각 소식이 있는데 몸값 기업 가치 한 4조 원 정도 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워낙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초반 9% 현재도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현재 주가 37,15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DI인데 이제 테스터 국산화하고 있는 그런 장비 업체입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 초반보다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 장비, HBM, SSD 그리고 CXL 이쪽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테마 보시죠. 자, 원전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전에서도 지금 좋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원칙 MOU에 가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가서명을 했는데 공개된 것은 아마 오늘 정도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동맹의 틀을 맺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전에선 어쨌든 협력을 할 것이다. 입찰 경쟁,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목리를 부리고 태클을 걸고 하는 상황인데, 자, 이 MOU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 관련된 경쟁이나 분쟁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와 미국이 손을 잡았다는 거,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의 원전 수출을 좀 견제하면서 한국, 미국이 좀 동맹을 맺으면서 신사업을 함께 들어간다거나 이런 그림도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미국과의 앞으로의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전주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도 역시 수주 확정되는 것, 이제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좀 빠지기는 하지만 불가리아와 20조 원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년 만에 해외 원전 사업을 재개한 흐름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3%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일부 재료 소멸 이슈일까요? 차익 실현 매물 일부 나오면서 29,000원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3%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전 발주에 따라서 중동과 유럽발 그 모멘텀을 가장 강력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또 증권사에서 언급되기도 했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전력 에너지 시장의 1위는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17%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국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들, 긍정적인 호재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BHI 같은 경우에도 6%대 강세 흐름으로 오늘 출발하면서 원전 관련주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대선 특집으로 준비한 저희 마켓나우 2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별 대응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원한 해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든든한 말씀 기대해 보겠고요.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일단 그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는 것은 미국 대선이 네. 이제 시작이 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 불확실성, 매일매일 들려오는 이 대선 뉴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지수가 서로 등락을 보였지만 막상 D-Day가 돼서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선거가 치러진다는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는 일단 안도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개표할 때 과연 미국 대선의 결과가 안정적으로 우리처럼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최소한 3일 정도 걸릴 거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그 혼란, 그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일 장이 더 두려운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팔란티어가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그 23.77%나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팔란티어라는 이 보안주가 인공지능 AI 시대의 중요성이 이번 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한테 올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장중에 오늘 3.9% 정도 오르면서 이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말까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드디어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AI 시대가 지금 미국 시장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의 본격적인 이 혼란과 또 불확실성은 이 개표와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 역시나 미증시의 훈풍을 좀 받으면서 출발했던 오늘 시장인데요. 국내 증시 시장 상황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해리스가 뭐 경합주에서 뭐 이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또 트럼프가 이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도 초박빙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작년 크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400억 달러를 미국 시장에서 봤고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는 예전에 그만큼은 벌었지만 요즘은 중국 쪽에서 그렇게 수익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무역 수지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미국 시장, 미국에서의 이 대선 이 향방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시게 되면 역시 미국보다도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카카오라고 대변되는 그 우리나라 이제 이 주식들 중에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요즘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카카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그 장외 주식이지만 앞으로 상장을 해서 잘 나갈 것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분식회계 같은 걸로 문제가 되면 이건 시장에서 진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IPO 들어올 주식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특히나 미국 대선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우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원전이 각각의 후보들을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둘 섹터 간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시는 것도 이 미국 대선을 보는 하나의 관전평이 좀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80원을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1,380원이 뚫리면은 1,400원을 바로 갈 거라는 말들이 있는데 오후장이 되면 어김없이 한국은행이나 외환은행이 직접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또 나오고 있죠. 항상 어디선가 뭉칫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1,380원만큼은 뚫리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 당국의 의지가 이러한 환율 변동폭에 보이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 10월 달 외환 보유액이 42억 8천만 달러가 줄었다는 게 뉴스를 타고 나오면서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점점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이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달러가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왜곡 현상이긴 하지만 이 환율 효과를 본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일단은 투자하실 때 마음속에 두고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체크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마리아나 관련 기업들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미디어는 또 20% 급등하고 있고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도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섹터와 테마는 있을 듯합니다. 지금부터 파트너님과 알아볼 텐데요. 오늘 특징 섹터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그 미국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대표적으로 네. 태양광 주식과 또 원전입니다. 태양광은 말 그대로 해리스 쪽에 관련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트럼프는 이 원전을 좀 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과 이 원전 관련주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비교해서 보시는 게 일종의 관점을 보는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 대표 종목들 이 태양광 발전 쪽에 SK 이터닉스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원전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주가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SK 이터닉스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또 연료전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표적으로 원전의 이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고 또 한편으로 미국 SMR 회사인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의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트럼프 쪽에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게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재미를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섹터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개별 이슈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지금 흡수 합병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그 기획사 관련된 기업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이게 보면 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정재 배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게 그 잘생긴 정우성 배우입니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그 배우들 중심의 매니지먼트라는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이번에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러한 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회사도 예전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름 바꾼 건데요. 이 결국은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정우성 배우와 이정재 배우가 그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회사의 우회 상장, 즉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이게 흡수합병되면서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우회 상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레몽레인까지도 인수를 하는 이런 큰 그림의 작업들이 벌어졌고 이 모든 작업이 일단은 마무리된 겁니다. 이게 12월 26일 날 이정재 배우가 주연으로 하는 오징어 게임 그 시즌 2가 이번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맞췄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인수와 또 아티스트 컴퍼니 흡수합병 그리고 레몬레인을 인수해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이름을 바꾸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계속된 것이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로 있고 정우성 배우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역시나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그 매니지먼트 회사를 인수를 했고 이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는 영화 제작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레몽레인이라는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말 그대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배우들의 매니지먼트와 또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까지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설에는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제2의 CJ ENM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합병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연예계에서는 남다르다는 의미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뮤직 스튜디오 오늘 뭐 동시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박소담 배우도 여기 속해 있고 그 연진으로 유명한 배우도 지금 임지연 배우도 관련돼서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슈 체크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이슈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펜실베니아 주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현재사까지 상황을 보게 된다면 트럼프가 9개의 주를 좀 휩쓸면서 선거인단 95명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터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 또 짚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어저께 뉴스요? 이제 그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그 만들고 있는 이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로봇이 새로운 모델을 내놨는데요. 그 동영상을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네. 이 로봇과 인간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공간을 점유하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아틀라스라는 회사, 이 로봇인데요. 이게 현대차가 이 인수하고 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내놓은 그 이족 보행 로봇으로 이 인공지능까지 접목이 된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인간을 아예 그냥 대체하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는 인간 노동이 필요 없는 그런 공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러한 이족 보행 로봇이 이렇게 그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6년에 상업화하겠다라고 말했던 게 사실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좋게 말해서 노동해방이고 나쁘게 말해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로봇세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런 로봇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세라는 게 아직 도입되지 않아서 이게 나중에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 섹터들도 지금부터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게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중국 소비주들이 좀 문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0일 날 광군절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소비하는 중국 사람들이 이번에는 작년에 좀 그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네. 중국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이번 광궁절만큼은 큰 재미를 보겠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원래 10월 말에 예정돼 있던 게 11월 초로 4일부터 8일 사이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미국 대선이라는 걸 보고 중국이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속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광군절을 앞두고 이러한 소비가 경기 부양책을 새롭게 내놓기 위해서 일부러 좀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기준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낮췄기 때문에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주들인 이 화장품 유통주 엔터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중국 때문에 중화권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주가가 별로 안 좋았지만 이게 또 전화위복이 돼서 이번 광궁절에는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까지 해서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만한 섹터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사실 오늘 섹터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오늘 공략주는 또 어떠한 섹터군에서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종목이 뭘까요? 기존에는 제가 이제 기존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섹터 중에 했지만 오늘은 빠져있는 이 보안주 쪽에 네. 이 드림 시큐리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뭘 할까 하다 드림 시큐리티하고 한컴 미드하고 두 종목을 보안주 쪽에서 갖고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은 드림 시큐리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림 시큐리티는 양자 컴퓨팅 쪽에 보안주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SKT와 같이 협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이 전력 소비가 많은데 이런 양자 컴퓨팅, 양자 보안이 관련된 이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낮출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양자 기술에 대한 R&D에 대해서는 예타도 면제해주는 그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회사는 국내 최초의 국정원에서 이 기술 인증, 보안 검증에 대한 그 획득을 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한국 렌탈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렌탈이 얼마 전에 디지캡이라는 회사를 상장사를 인수했습니다. 한국 렌탈은 이 비상장 회사인데 실적은 꽤 괜찮은 회사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렌탈이 디지캡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가 이번에 3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가격 조정을 끝냈습니다. 이로써 드림 시큐리티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킬 이유가 생긴 것이죠.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팔란티어의 이 보안주인데요. 이게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보안주들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북한이 이 보안 관련돼서 이제 북한의 이런 그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 뭐랄까요 보안 쪽으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돈을 스킵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보를 빼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나라 보안주들에 대한 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한 3,5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3,000원, 목표가는 5,500원 정도 잡으시는데 이 드림 시큐리티가 함께 일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상업화 정도, 이것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라서는 이 목표가가 재상정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보안과 관련된 산업군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드림 시큐리티를 공약주로 소개해드렸고요. 가격 전략까지 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인 IPO, 즉 기업 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O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요. 과연 IPO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PO의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기업 공개를 뜻합니다. 기업이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상장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공식적으로 살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누구나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회사는 큰 규모의 자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IPO를 진행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자본 조달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IPO는 이를 가장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IPO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상장된 기업의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들은 IPO를 통해 자본 회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PO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O 과정은 기업이 상장을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증권거래소와 사전 예비 심사를 거친 뒤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주식 발행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치고 투자자들에게 기업 정보를 알리기 위해 IR, 즉 기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에 공모주 참여를 거쳐 주식이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IPO의 개념과 목적,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PO는 기업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죠. IPO는 단순히 주식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투자의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자, 이데일리 인사이트 플러스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지금 개표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투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출구조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어느 쪽에 좀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들을 지금까지 현재 상황까지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후보가 일단은 선거인단 1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한 5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 자체 지지율만 봤을 때도 53.5%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한 45.5% 정도 득표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 상황은 그런 것으로 미국 쪽의 집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과연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정말 며칠 걸러서 뭐 다음 주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고려인 얘기하다가 오늘은 뭐 대선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일단은 지금 막 계속 속속들이 출구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박빙이다, 뭐 이 결과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날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초반에 나오는 결과들이 워낙에 이제 트럼프가 강세였던 지역부터 이제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출구조사 결과는 지금 뭐 트럼프가 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이게 해리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세였던 지역들 개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2020년에 약간 그런 현상이 있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결과가 좀 뒤집히는 뭐 우리가 이제 붉은 신기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지금 예단하기는 힘든데 사실 지금 경합 지역은 아직은 이제 결과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조지아 정도밖에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투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주도 있고 뭐 네네. 이래서 근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이제 초박빙인 상황, 그러니까 사실 오차범위 이내의 동률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바뀌긴 했는데 좀 워낙에 뭐 지금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 그리고 에머슨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대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7개 경합주에서의 여론이 애리조나주에서만 트럼프 우세로 똑같았고 나머지 주에서는 다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차 범위도 사실은 뭐 한 1에서 4% 정도에 불과해서 이 정도면 결과가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동률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뭐 그 외에도 이제 7대 경합주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가 여기서도 지금 뭐 해리스가 이길 거다 그런 그렇죠. 결과들이 원래 여기는 나왔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었던 원래 곳인데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좀 트럼프를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이래서 이건 정말 이제 뜯어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번 대선 때는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이거 베팅 사이트예요. 네. 누가 이길 것이냐에 이제 베팅해서 수익을 취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8월 이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 거의 6대4 정도였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8월 9일 이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10월 4일 정도부터는 완전 벌어져서 트럼프가 우세 그리고 해리스는 이제 조금 하향 곡선이었는데 그 범위가 조금 좁혀지다가 최근에는 뭐 대략 한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딱 들어가 봤을 네, 때 얼마 나왔나요? 60.9%대 해리스 지지율이 39.1%였다가 방금 들어가 보니까 또 바뀌었나요? 트럼프 지지율이 71.1%, 어이구, 예. 그리고 해리스가 30.2%. 이건 아마 이제 지금 초반 출구 조사 결과가 아. 나오면서 이제 선거인단 확보수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니까 많으니까 지금 이제 일단. 트럼프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이게 주별로 투표 결과를 확정 짓는 그쵸. 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2020년 대선 때는 이제 11월 3일에 선거가 있었고 그게 7일 이후에 이제 결과가 확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등록 유권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고 사전 투표자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이제 우편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우편 투표는 다 이거를 뜯어보고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사실 뭐 한편으로는 주별로 좀 규정을 바꿔서 원래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그쵸. 그거 먼저 개표하는 걸로 이제 규정을 좀 바꿔서 먼저 한 곳도 있고 이래서 뭐 전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유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경합주에서 초박빙이다. 이러면 아마 최대 7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그렇죠. 지금 뭐 결과를 누가 이길 거라 확정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해리스가 이겼을 경우 그리고 트럼프가 이겼을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본시장 영향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시는 중에 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해리스가 승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또 확보한 숫자가 해리스 후보가 71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이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부로 갈수록 이제 또 해리스 후보의 지지가 많은 쪽,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54명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차지하면 또 한 반에 뒤집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이제 시장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뉴욕 시장은 일제히 좀 다 올랐어요.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됐는데 뭐 불확실성 해소라고 본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내일 변동성이 생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이 대선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굉장한 불확실성을 작용했잖아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니까 그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좀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것도 있고 막 이래서 뭐 대선 전에 그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에 따라서 각각의 자산이 좀 움직이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대선이 시작이 됐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고 이게 확정이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이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겠네라는 기대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면 관련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요. 보니까 트럼프 미디어인 테크놀로지 그룹 여기 이제 트럼프가 5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트럼프 그냥 관련주 트럼프주죠. 그렇죠. 그런데 뭐 트럼프가 설립한 SNS 그러니까 그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데 이 주식의 주가가 어제 장중에 한때 18% 넘게 상승했다가 8% 이상 하락으로 하락하고 전환했다가? 이제 완전 냉온탕을 이제 네. 오갔던 주식인데 그러면서 2번 정도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1%대 하락 마감했고 달러화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이건 이제 달러 인덱스로 본 네네. 이제 가격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표적으로 딱 멕시코 이렇게 찝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멕시코 페소 환율이 트럼프 리스크가 약간 가늠자처럼 우리가 좀 여겼었는데 그 페소환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간밤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 당선과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트럼프랑 해리스 중에 해리스가 될 거야라고 베팅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네. 대선 전에 움직였던 그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일부 되돌린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또 이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시장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것도 굉장한 불확실성을 그쵸, 예. 작용을 하기 시장에 때문에 더 그게 최고 안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결과가 만약에 7일까지도 걸린다. 그럼 그 7일 동안의 시장은 또 굉장히 불안할 거고 또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서 만약에 질 경우 네.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간밤에도 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뭐 이렇게 좀 올렸죠. 네.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뭔가 선거 사기가 발생했다. 부정이 있었다. 그쵸. 또 오늘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모론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네. 떨어졌을 경우에 이런 선거에 부정 거래가 있었다, 부정 사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필라델피아가 좀 펜실베이니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거의 제일 민감한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 자산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 튀고 있고 일본 엔도 튀고 있고 이런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자산군별로 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더 볼까요? 일단은 어떤 후보가 당선됐을 때 우리가 가장 뭐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가상화폐 이쪽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수혜가 되는 자산들 뭐가 있었을지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난 7월 3일에 이제 트럼프가 피습을 당하면서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이 확 되니까 그쵸. 그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산들이 이제 오르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제 칭했는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틀은 세 가지예요.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 재정 지출 확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수혜를 보는 자산들이 좀 추려졌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 금융주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제 관세 이런 거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내수 업종이니까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좀 상승세를 보였고. 뭐 워낙에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이니까 뭐 트럼프가 되면 달러화도 오를 거고 뭐 실제로 트럼프 재임 기간에 달러화가 많이 올랐거든요. 반대로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상이 됐던 자산들이 반대로 좀 하락을 하겠죠. 뭐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산층 지원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기업 규제에 중점을 좀 두겠다라고 해서 약간 규제 쪽에 좀 무게중심을 뒀었는데 뭐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정책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뭐 친환경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고 뭐 법인세와 자본이득 과세 강화 이런 얘기도 이제 화두로 던졌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해리스는 그렇게 시장 친화적이지는 않네라는 이제 평가를 좀 했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대선으로 가까이 갈수록 해리스도 이런 유권자들을 잡아야 되니까 본인 스스로 난 자본주의자다. 네. 뭐 이러면서 기업 경영진, 직원 모두가 이제 친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네. 조금 이제 회의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사실 시장 친화적이다 아니다라는 이제 기준을 딱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자산과 관련된 워낙에 이제 중산층 지원 강화 이러려면 이런 자산 강화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뭐 해리스가 되면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백만장자 과세법 뭐 이런 네, 것도 네. 지금 생각하면서 워렌 버핏이 그것 때문에 파는 거 아니야 뭐 아, 그런 그죠. 이야기들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뭐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데 뭐 속내는 알 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저는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어쨌든 트럼프의 수혜를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그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1억을 한번 다시 넘었다가 달성을 했고 지금 예, 떨어졌죠.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1억 한번 다시 찍었고 미국에서도 역시 아까 뭐 플리마켓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블록체인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네네. 트럼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들을 그렇죠. 많이 했는데 자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아니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는 가상자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트럼프가 과거 대통령 재임이었을 때는 과거 대통령으로 일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가상자산에 그러니까 우호적인 사람은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 사실 가상자산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그 뭐 요 며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8월에 저점 찍고 올라서 뭐 7만 5천 달러까지 올랐고 한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을 넘어섰던 건데 그게 다 트럼프 효과가 가장 컸던 효과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자체가 이번 대선 때 나는 크립토 대통령이야라고 이제 가상자산을 옹호하는 대통령으로 좀 자처를 했고 공식 석상에서도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백악관에 재입상하면 나는 비트코인을 미국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든가 네. 지금 게리 젠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약간 규제에 규제하려고 의견되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이 사람 해임하겠다라고 발언하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은 정치자금 후원도 지금 가상화폐를 받고 있고 채굴업체들 만나서 뭐 비트코인 채굴 독려하기도 하고 뭐 햄버거 매장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하는 결제하고, 모습을 예.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비트코인 흐름이 같이 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7월 초에 뭐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피습 당하고 나서 네. 당선 가능성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6만 8천 달러까지 올랐고 그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후보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후보가 됐을 때 네네. 돌풍을 좀 일으켰잖아요. 그때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니까 7만 5천 달러까지 훅 오른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이퀄 비트코인이라는 좀 인식이 좀 생겼었고 네.
사실 비트코인이 오른 데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그쵸? 있긴 합니다. 네.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는 효과도 좀 유동성이 있었고, 많아졌고. 뭐 4분기에는 전통적으로 가상화폐가 좀 오르는 시기이기도 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것도 이제 호재였고, 이제 비트코인 사실 디지털 금 이렇게 이제 여겨지면서 여러 가지 해지 수단으로 이제 꼽혔던 것도 있고, 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트럼프 효과가 가장 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트럼프가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속마음에 은근히 트럼프를 지지하실 텐데,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코인은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가상화폐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사실 해리스 부통령도 가상자산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쵸. 워낙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뭐 선거 유세를 하면서 조금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AI나 디지털 자산 같은 혁신 기술은 장려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뭐 운동장 좀 마련해 줄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래서 해리스의 가상자산 정책도 이제 조금 우호적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 표현을 빌리자면 해리스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가상자산 옹호자인 거고, 해리스는 사무실을 일단 빌려놨는데 일단 직원들이 없는 빈 공간. 아. 그래도 임대해놓은 게 어디냐. 약간 이런 뭘 이제 하려는 분석들이 사인은 보여준다. 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 가상자산 투자사가 어느 정도 늘었냐면 민주당원의 18%, 공화당원의 28%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이제 설문조사 네네.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쵸. 수준이 그게 된 표니까. 거고,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이제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지금 폴리마켓이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베팅 사이트로 부상을 그쵸, 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했잖아요. 거. 그 폴리마켓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네. 여기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제 사이트인 건데, 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것 같다고 이제 예상이 되면 트럼프에 투표를 하는 건데, 투표에 참여를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달러와 가치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네네. 그 스테이블 코인을 USD 코인을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폴리마켓으로 이체를 해서 두 후보 중에 한 명의 승리 포지션을 매입을 하는 베팅하는 거예요. 거죠. 근데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트럼프가 72%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2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을 72센트를 주고 사면 나중에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해리스 거를 투자를 했는데, 해리스는 이제 지금 뭐 30 몇 %로 센트로 낮긴 하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안 되면 그건 버리는 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측 사이트 자체도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뭐 약간 이런 게 이제 대세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쵸. 미국 대선에서 이 가상자산이 얼마나 이슈가 됐고, 그 예측한 사이트조차도 이제 가상자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다는 거에 우리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리마켓의 그 베팅 결과나 수치가 이거 코인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국내 고려아연 우리 권소연 센터장님 나왔으니까 고려아연 지금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정정 신고를 요구받았답니다. 이러면서 효력 정지, 이 유상증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고려아연 주가는 뭐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오늘 상승 상승이었는데. 출발했다가 지금 2.3% 고려아연 금감원에서 고려아연의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일단 유상증자 이 과정이 일단은 스탑이 됐습니다. 일단 주가가 좀 하락 전환했다라는 거. 고려아연 주주들 분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또 대선 계속 이야기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뭐 어쨌든 너무나 관심이 많잖아요. 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선 결과를. 일단은 종목별, 업종별로 보자면 네. 가장 크게 정책에 엇갈리는 부분이 에너지인 거거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앞세웠으니까 뭐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 수에 당연히 기대가 네. 되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조 바이든 정부에서 그쵸.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뭐 트럼프도 되게 대놓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전통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석유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친환경 업종들도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S&P 500 지수가 70% 올랐는데 네. 금융주가 33% 올랐고요. 친환경 업종이 294% 올랐거든요. 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친환경으로 가는 이제 분위기이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친환경 관련주가 타격을 받아서 뭐 좀 많이 하락할 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그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 되든 공통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게 뭘까요? 우리로서 이제 불확실성을 그쵸, 제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거죠. 줄일 네. 수 있는 건데 뭐 전문가들이 꼽는 거로는 이제 원전, 인프라, 방산 정도를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인공지능 산업이 빠른 속도로 전력 수요가 엄청나니까. 발달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원자력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력, 그러니까 SMR이라고 부르는 요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요 관련주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산업도 인프라 중에서도 이제 종류별로 조금 엇갈리긴 하지만 인프라 자체에 대한 공약도 두 후보 다 이제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 에너지, 교통 인프라 확장하겠다고 했고, 해리스는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AI 인프라도 투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두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 다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안, 안보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공통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에 대한 관련주들 이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어쨌든 뭐 제약 바이오 쪽도 그렇죠. 그쵸. 뭐 최근에 이제 관련 법안 통과하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쪽도 이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성장성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네. 일단은 바이오가 제일 어쨌든 이 두 후보의 충돌이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지대죠. 네. 자, 그러면은 변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어쨌든 네. 우리가 예상하기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그렇죠.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단순한 이미지로 생각하면 트럼프는 어쨌든 친시장적이잖아요. 주식 투자도 뭐 그 전에 임기 때도 내가 이렇게 재임할 때 지수가 S&P가 이만큼 올랐다. 항상 자랑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했을 땐 트럼프가 되는 게 증시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 기조가 바뀌는. 네. 그러니까 사실 사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그쵸. 테니까 뭐 이제 정책이 확 바뀌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없을 거고 현재 이 재무부 라인들도 이제 민주당 인물들로 채워지는 그쵸. 이 라인들이 이어가겠죠. 좀 네.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정책 지속성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주는 요인이라서 그런 면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변동성은 크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 뭐 정책들은 뒤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그런 데서 바꾸겠죠. 오는 불안감 그리고 워낙에 트럼프가 이제 예상치 못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저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입은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이 투샷을 그쵸. 보일지 저희가 어떻게 그렇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뭐 관세부가 뭐에 따른 무역 전쟁 반발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는 해야 되는데 네. 뭐 이 예를 들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사실 본인이 재임 기간에 이제 임명한 연준 그쵸. 의장이고 한 번 연임이 되면서 지금까지 의장을 하고 있고 임기가 2026년 5월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정치적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바꿔야 돼라는 말을 이제 거침없이 하거나 네. 이건 사실 본인이 대통령 돼서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이 후보 시절부터 너무 누굴 자를 거야. 뭐 you're fired 막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벌써. 발언들 많이 하니까 이런 거에서 파생되는 이제 불안감들이 좀 높을 것 같고 원래 연준은 사실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중앙은행인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 의지를 드러내고 이러면서 여기서 오는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불안감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요동칠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계산기가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다시 증시로 더 집중을 해보면 미국 증시든 우리 네. 증시든 양 후보,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되는 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무역 전쟁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수출 의존적이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해왔던 국가고 지금 이제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수출을 버텨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관세 부과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중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 60% 부과하겠다. 그 이외의 국가에는 10%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미국 증시에서 이 이제 수혜를 받는 그 종목들의 온기가 네. 우리나라 업종에도 좀 이제 전이 될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뭐 수출 우려라든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있잖아요. 달러화라든가 이제 국채 금리 이 매크로 변수들이 요동치면서 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받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받는 충격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되는 게 시장 안정성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게요. 뭐 말씀 나온 김에 잠시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아직도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한 111명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리스 후보의 선거인단은 오히려 줄었네요. 70명 아래로 좀 내려간 걸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결과들이 나오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들, 밑그림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양 후보의 가능성들을 다 산정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권소연 센터장이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이야기 재밌게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있습니다. 첫째, 바이오주입니다. 두 후보 모두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이죠. 의료비 지출 감소를 약속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제정에 따른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프라 분야인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혁신 경제를 실현하고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로, 교량, 통신망 등 인프라 건설 투자에 나설 텐데요.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현재 미국 국가 전략 산업은 AI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략이 들어갑니다. 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도 늘고 있죠. 원전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원자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자력은요, 이 탄소 배출이 없고 태양광, 풍력 발전에 비해서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산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K방산에는요, 이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가 많은데 트럼프가 이기든 해리스가 이기든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무인 드론 공습, 빌딩 GOP의 천광이 불태워 막는다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파병 인원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파병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모든 증거가 가리키고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전송되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 가짜로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SNS에 자기의 팔로우나 인기를 위해서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영국 정부라던가 미국 정부라던가 우리나라 국방부, 국정원 이 확인한 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린스키도 북한군과의 교전이 있었다고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은 아니죠. 한 명, 두 명이 파견됐을 리는 없고요. 장교급부터 시작해서 병사들이 부대 단위로 그 돌격부대 위주로 갔다는 지금 설명이 타당한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8만 명까지도 파병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주요 부대들이 평양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김정은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지금 경호 단계가 최상 단계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시찰할 때도 사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절대 그 총 손잡이에 그 방아쇠 손잡이에 손가락을 걸고 있지 못하도록 지금 병사들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었죠.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나라에 손짓을 하는 그런 어떤 단계의 하나로 무비자 입국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보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하고 친하고 자기랑 중국과 북한의 사이는 갑자기 어느덧 멀어지면서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대교도 만들어놨는데 개통이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럴 때 이 남북한 사이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을 좀 꼬시려는 이런 전략의 하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 때문에 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 이 얽히고 설킨 이 관계, 이거는 평생 가도 끝나지가 않겠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이게 끝날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서로의 도발,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화전 양면 전술, 우리 북한에 대해서 배울 때 교과서에 많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때고,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상태, 이런 거를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전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직도 군대가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 군대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부사관들도 다 떠나고, 주말에 근무 섰는데 10,000원, 20,000원 주는데 부사관이 병장보다 돈을 못 받고, 안 그래도 병장들이 무시하는데 병장이 월급이 더 많으니 더 무시하겠죠. 그럼 있고 싶겠습니까? 다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허리가 다 나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무기라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카덱스 2024가 9월 25일에서 28일에 열렸죠. 대한민국 방위산업청 원래 킨텍스에서 열리던 것을 충남 계룡대에 그 대한민국 육해공이 모이는 축제랑 합쳐가지고 더욱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활주로에다가 최첨단 무기도 전시를 했었고, 여기서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드론, 그리고 드론을 잡는 무기.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드론 말고는 적의 그 진지를 침투하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상황이랑 비슷해졌거든요. 지금 북한군을 데려가서 가르친다는 게 전쟁 용어 간단한 것도 있지만 참호 파는 거. 그러니까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서로 진지를 계속해서 거기다 대전차 지뢰도 받고 이래가지고 몸짝달싹 못하게 진지가 서로 극강의 대립이 있다 보면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거를 점령하려고 하면은 10배, 20배의 병력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고기가 필요하니까 북한군을 지금 들이민 겁니다. 돈을 준다고 하면서 지금 가족들은 모르고 있어요. 북한군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알려지면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거긴 아들뿐만이 아니죠. 딸도 군대를 가니까요. 아들, 딸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없어졌다고 하니, 그런데 갑자기 저기 러시아 가서 죽었다고 하면은, 안 그래, 공산주의로 아무리 뇌가 통제된 사회라도 인간의 본능에서 그 발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역시 지금 무인 드론이라던가 우물풍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꾸 날리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막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 그 무인 드론이 들어왔을 때 뭐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무인 드론을 띄웠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헛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띄웠을 때 왜 우리나라에서 격추를 못했냐고 엄청나게 국방부랑 국가를 질타했죠. 지금 댓글에서 네티즌들이. 그런데 지금 뭐 모기가 날아왔는데 모기를 망치로 때려잡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망치로 때려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치를 한번 휘두르는데 가격이 너무나 비싸게 듭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죠. 신궁이나 천궁. 그러니까 천궁을 발사하거나 신궁 같은 경우는 휴대용 방어 무기인데 그걸 한 발 발사하면 억이 날아갑니다. 근데 무인기 그거 뭐 몇백만 원도 안 하는 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몇 억을 쓴다? 맞추기도 어렵고요. 모기를 망치로 때려서 맞추는 사람은 토로도 못 맞춥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론이 전시됐는데 이제 살상 무기죠. 드론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이나 포탄을 달라가지고 날려 보내는 겁니다. 폭발물 박격 폭포탄, 수류탄을 달아가지고 날려 보낸 다음에 조종을 해가지고 FPV 드론이라고 이렇게 날아가서 저기 전투를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론에 폭발물이 달린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종이로 만든 드론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종이 널빤지로 만들어서 이 원가가 얼마나 하겠어요. 물론 폭발물의 가격이 비싸겠지만 이런 종이 가격은 얼마죠? 이거 아파트 재활용장 가서 널빤지 주워다 만들면 됩니다. 이거 맞추려고 신궁, 천궁 몇 억짜리를 쏜다고요? 그럼 또 논란이 있죠. 뭐 국민들이 왜 그거 못 쏘냐 안 쏘냐 하면은 거기다가 천궁, 신궁 같은 방어용 미사일을 날렸어요. 그리고 못 맞췄어요. 그리고 그 미사일은 아파트 단지 위에 옥상으로 떨어져서 아파트 주민이 다쳐요. 그럼 그것대로 또 논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까지 나왔죠. 새 모양. 그럼 레이더가 어떻게 잡을까요? 예를 들어 다 같이 독수리를 훈련시킨 독수리나 매를 한 10마리를 이거랑 섞어서 다 날려봐요. 그럼 레이더에서 잡아낼까요? 레이더가 새인지 알죠.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드론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 새같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사일로 맞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이 되었죠. 지금까지 뭐 신궁, 천궁, 궁이 붙었는데 이제 광이 붙습니다. 천광입니다. 하늘천에 빛 광자를 써서 천광. 그러니까 이거는 광무기란 얘기죠. 형태, 실물 형태가 만져지지 않습니다. 레이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없죠. 완전히 불태워서 하늘에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신궁을 날려가지고 맞췄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다 도심으로 날아오고 있는데 드론이라던가 오물풍선이 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무슨 강남역 한바풍 10차선 도로에 위에 떠 있는데 그걸 미사일로 맞춰봐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차들 다 파편 맞고 거기 유리창 뚫고 들어가고 사람 심장에 꽂힐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쏩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이저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광이라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카덱스 전시회에서 충남 계룡대의 활주로에다가 이걸 전시해놨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림이라 작게 나왔지만 엄청나게 큰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 그래서 지금 이 천광을 이렇게 위에 지금 높은 곳에 배치를 해서 막는 모습이고요. 실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인데 여기에 이제 별칭이 붙은 게 천광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레이저로 발사시켜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지금 드론의 엔진부터 날개와 형태 모든 걸 싹 다 불태워갖고 파편이 남지도 않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천광이라는 무기가 실제 12월 달부터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GOP에 배치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GOP는 아닙니다. 자, GOP, GP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분들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휴전선이 생성됐습니다. 근데 그 휴전선을 맛보고 바로 경계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전투가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의 폭을 뒀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DMZ 비무장지대고요. 그 비무장지대 경계에다가 철책을 깐 겁니다.
우리 언론에 맨날 나와서 철책 만지면서 가는 그 철책 안쪽에 거기가 비무장지대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 철책 바로 뒤에 있는 게 GOP 부대입니다. 제네럴 아웃포스트, 일반 초소라고 불리죠. 근데 비무장지대 안에도 초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GP예요. 가드포스트, 전방 초소죠.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근무를 쓰시고 계신 분들은 가장 힘든 근무를 쓰고 계신데 여기에 뭐 지금 6대전이라고 있죠. 육군본부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거 요즘에 급식 사진도 찍고 막 부모님한테 보내주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최악의 GOP로 7사단 GOP를 꼽았거든요. 뒤로 가볼까요? 여기는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평지가 아닙니다. 이게 산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있어요.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그 헬스클럽에 있는 그거예요. 빗댄 거죠. 신이 버린 땅, 연골 브레이커, 어몽길 대장도 욕하면서 오르는 계단, 네발 계단. 왜 네 발이냐면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최악의 이 GOP, 이 부대인데 여기에서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빈 씨도 끝까지 근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십자인대 파열로 의병제대를 하셨죠. 운동화를 신고 지금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거의 태극기 휘날리며 화보 같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12월 달에 설치된다는 GOP는 저런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GOP GP가 아닙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빌딩 GOP에 일단 탑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물풍선이라던가 드론이 날아오는 곳이 서울 도심으로 날려서 도심 하늘에서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GOP GP가 저런 강원도 철원 태백 막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지만 우리 서울 도심의 높은 건물에만 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모든 곳을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언론에 나왔던 것만 있습니다. 예전에 63빌딩 건물 옥상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61층과 62층에서 생활하시면서 63층 옥상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20살 초반 그 근무자들이 9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자 정말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게 더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전방 GOP 물론 자기가 하는 곳이 제일 힘들죠. 전방 GOP 가가지고 노루 지나다니고 이런 거 보고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게 낫지. 여기는 막 뭐 유흥가 보이고 반짝반짝 보이잖아요. 미칠 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뛰어내리면 저기 갈 수 있는데 못 가니까. 62층, 61층에서 만약 60층 가잖아요. 한층 계단 내려갔는데 타령입니다. 정말 까마득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방사 예하부대가 관리하고 있고요. 수도방위 사령부가 우리 수도를 관리하고 있죠. 거기에 수방사 예하부대로 여기서 저기 뭐 임명 랜덤으로 뽑히신 분들이 여기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무기가 다 탑재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고층 아파트에도 지금 GOP 부대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이서 생활관에 있는 모습이고 한 9명 정도 이루어져서 순환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 무슨 63빌딩 밥을 먹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61층하고 62층 있죠. 지금은 옮겨갔어요. 지금 여의도 팝콘으로 옮겨갔는데 예전에 나온 63빌딩 영상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서울 빌딩 GOP 근무했던 애들 개부럽네. 6.25 혹한기 안 하노. 6.25 혹한기 안 하는 건 사실인데 다른 게 더 힘들죠. 여기 보세요. 밥 갖다 주러 가보면 애들 다 미칠락 하던디. 눈앞에 천국인데 선 넘으면 죽음. 교대 근무 격지 생활에 원래 더 미침.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누구나 고생이에요. 군대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 시스템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완전히 다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지금 모습입니다.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입니다. 자, 신궁, 뭐 천궁, 억짜리를 쏴가지고 맞히더라도 파편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맞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비용은 한 번 발사할 때 단 2,000원이다. 2,000원에 완전히 태워버리는 레이저 무기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런 무기들이 일단 우리 서울에 있는 도심 GOP부터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강원도나 이런 데 GOP에 설치가 되겠죠. 자, 이런 무기가 설치가 되면은 앞으로 저런 문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드론을 날려가지고 계속해서 깐죽거리는 거 보고 있으면서 속 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두평입니다. 천광, 은매 기사라. 북한 드론, 은매 기죽어.
This will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And we are not going back because America is ready for a fresh start. 네, 여러분은 미국 대선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미국 대선의 3대 쟁점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대선 선거의 판도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러 가지 정책 변화로 우리 경제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영향권 안에 있을지에 대해서 전격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미국 대선 특집으로 특별히 모신 분이 있는데요. 예,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감사합니다. 걸음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서 통상 정책의 변화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리더십이 변화가 생기면 네. 당연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또 대한민국 경제는 또 세계 경제에 또 의존한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주의를 굉장히 미국에 대한 위험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보호주의적이고 자국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펼 거라는 걸 이미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본 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대부분 이제 관세를 이용한 그러한 그 통상 정책을 해서 굉장히 그 동맹국을 포함한 그 모든 그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물론 이제 미중 관세 전쟁까지 하면서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이 컸긴 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도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며칠 전에 저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 로버트 라이타이저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를 했던 분이 통상 정책을 총괄을 했는데 지난 일기 때 이분이 기고한 걸 보면 미국이 이러한 그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얘기를 했어요. 관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수출 수입을 하는데 그런 어떤 서티피켓, 그 자격증을 발급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수출입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 수량 통제 같은 게 가능해지는. 굉장히 빡빡하게 구는 그렇죠. 상황인 그런 거죠. 부분이 예.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 자본이 미국에 투자할 때 그 자본 액세스 접근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바이든 행정부 때는 보조금을 줘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끌어들인 거잖아요, 해외 사실상 자본을. 그것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는 결과치도 있더라고요. 많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 발상을 바꿔서 오히려 투자하려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너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예.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그 다운 발상이죠.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다양한 방식으로 통상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게 결국 그 미국 시장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한국이라든가 그 주요 수출국, 그러니까 수출국 또는 뭐 무역 상대국들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일기를 마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그 우리가 대미 투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네, 흑자가 규모가 늘었죠. 예, 무역도 많이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요런 주요 품목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FTA 체결국이잖아요. 그렇죠. 뭘 조심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사실 그 트럼프가 지금 보편 관세 10%, 20%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한미 FTA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면제가 되거나 그 유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냐? 그건 사실 아직 모르는 거고, 예.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거기에 대한 협상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제 면제되는 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뭐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하는 전략을 좀 새로 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를 가정해봤을 때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이쪽에서 좀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본 품목이 네, 바로 자동차 여기니까. 배터리 이쪽 부분이었기 예, 예, 때문에 예, 그거는 예. 이제 전략적 그거는 근데 저희가 사실 설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워낙 이제 청정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를 많이 그러니까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한국산 그 전기차나 배터리가 뭐 성능도 좋고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한테는 그런 설명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웨이 이게 좀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예. 그게 좀 문제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수출이 중요해서 이 질문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일단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큰 틀에서 그렇더라고요. 큰 틀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되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좀 더 노동이라든가 그 환경, 이 민주당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네. 여기에 대한 그 좀 정책 강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사실 그렇다 보면 이제 강제노동 방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동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이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환경 정책이 강화됐을 경우에도 또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네.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그게 또 기회 요인으로 돼서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법이라든가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나왔을 때 반도체법은 당연히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가는 거니까 좋은 그렇죠. 거였는데 예. 사실 IRA 처음 나왔을 때 국내에서 엄청 파장이 컸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사실 한국 전기차 팔기 어려운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현명하게 정부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그 우리가 돌파구를 모색하고 그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럼요. IRA가 엄청 지금 오히려 네. IRA가 살짝 없어질까 봐 잊고 걱정을 있었어요.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해리스가 되면 좀 더 그런 IRA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많이 될 건데 거기에서 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축소하거나 뭐 어떤 대통령이 되던 아니면은 뭐 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네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통상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사실 한미 FTA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그 선진화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단지 수출을 많이 한 거 외에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떤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부분이 또 작용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미 FTA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도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우리가 한미 FTA 재협상을 했고 성공적으로 그걸 마무리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해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앞으로는 당분간 그 FTA를 미국이 더 체결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런 중요한 채널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FTA 요거 다시 재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상쇄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이 만약 해리스가 됐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건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고. 네. 근데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도 재협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도 그렇게 한미 FTA 재협상은 잘 크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를 중요한 채널로 활용하는 게 그러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물밑 협상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는 좀 일축하는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좀 안심이 되네요. 예, 생각보다는 덜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어떤 또 노력을 해가면 좋을지 예, 싶은데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이게 부분이 사실 있을까요? 그 이제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뭐 한미 FTA 그 채널을 활용한다든가 뭐 다양한 협력과 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예, 현지 기업, 그렇죠. 현지 거기하고 기업. 같이 예. 협력을 하는 방안이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미 우리가 예. 그 다양한 미국 내에 있는 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에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텍사스에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에 걸쳐서 우리 투자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주 입장에서는 뭐 생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상당히 그 주 경제에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수혜 기업이라든가 또는 그 종사자들 이런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아웃리치 활동을 좀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각은 현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민관 협력이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예, 그렇죠. 건데 여기서 질문이 정부는 그럼 도와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뭐 좀 이제 플랜이 그럼요. 있는지? 정부도 좀 다양한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어떤 게 사실 있을까요? 민관 예. 협력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경제인협회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다음 달에 한미 재개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는데요. 가시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미국 그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협력을 하는 관계에 있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예. 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속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보게 되고요. 지금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예, 있다는 예, 예, 것이고 예, 예. 또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그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거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미국이나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과 중국 이외에 그렇죠. 공급망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거의 1위고 중국이 2위인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해서 네. 미국이 자국 내에다가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안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게 중요하게 왜냐하면 생각하고. 이제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무역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세계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경제적으로 네. 이해관계가 같이 겹치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을 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많이 의존하는 상호 의존성이 그걸 상대방이 만약에 무기로 활용을 하면 예. 무기처럼 활용을 예, 하면 예, 예. 오히려 그게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예.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논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공급망을 같이 이제 만드는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당연히 방산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쪽 아예 그 공급망에서 배제하라고 하면서 미국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중국을 빼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또 중국 시장에 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틀어질 경우에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반쪽 시장을 거의 지금 떼어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급망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중국 관련한 부분은 네. 사실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도 중국에 많이 이제 공장도 있고 또 중국 시장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당연히 미국에서는 그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
한국이라든가 그런 동맹국들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현재 지금 있는 그런 공급망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완전히 폐기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미 간의 그런 협의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어서 네. 실제로 우리 그 기업들이 중국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받거나 그렇죠? 면제를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런 그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관리 이런 걸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트럼프 혹은 해리스 어디가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보십니까? 이건 당연히 트럼프인가요? 예.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해리스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될 경우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계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리스크가 적은 거죠. 우리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적고. 근데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활용한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펼 거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불안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 관세가 예를 들어서 네. 우리 한미 FTA 같이 FTA 체결국에 대해서 좀 면제를 해주거나 유예를 해주거나 하는 게 생기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지금 원장님께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게 우리로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예. 대미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소비 여력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만약에 환경이라든가 노동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네네네. 그것도 여전히 생산 비용을 많이 높이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생산에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제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그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달라진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생산 비용이 가장 낮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어느 해외 시장 진출하고 어디서 생산하고 할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안보와 결부된 그러한 그 생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공급망 다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강달러, 킹달러 이거 될 거다. 해리스는 뭐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금융시장도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중요할지 지금 환율이요 1,400원 가까이 치솟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또 워낙 약세의 대표적인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원장님. 사실 예. 그 환율이 예.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전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왜 환율이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는 대외 부문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 변동폭을 많이 줄이고 안정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4,157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이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통화 수합이라든가 이런 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을 좀 더 선진화시키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원화 가치,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그 대외 변동성을 좀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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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환율이 1,390원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환율을 보면은 1,393원 40전, 어제 대비 14원 10천이 뛰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심리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환율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외환 보유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고간을 좀 채워놓을 게 필요하고 다행히 우리 또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 윗배도 편입돼서 그런 부분으로 자금 유입이 된다는 걸 꼭 가정해봤을 때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환율이라든가 어떤 금융시장은 뭔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것을 이 반영해서 환율이 올랐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50대 5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그 미 대선 이후에 어떤 금융시장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시장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하나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털어내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심리를 개선해서 어떤 급격한 자본 이탈을 좀 방지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을 어렵게 모신 만큼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미국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그 경제 협력 관계 이게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건지 궁금합니다. 평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예. 사실 제가 올해 미국에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요. 갔을 때 이제 뭐 바이든 정부에서 일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띵크탱크에 있는 분들 그런 그 이코노미스트를 많이 만났는데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일단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것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미국 경제에 기여한 게 있다는 게 하나고요. 알아주는 거네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거고 일반 대중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아웃리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좀 재편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트럼프조차도 사실 혼자만 할 수는 없고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제 안보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양쪽 공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한국이 민주주의라든가 시장 경제라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공급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그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한미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사실 그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램 리서치라는 데가 한국의 그 R&D 센터를 개관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떤 포괄적 의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경제 안보, 기술 협력, 개발 협력 이런 걸 주제로 했던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좀 활용해서 또 한미 간의 협력을 하지만 또 한미를 좀 활용하는 그런 협력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릴 것,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분명하다라는 걸 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갈무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특집으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잘 참고하시면서 미국 대선 결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발한 행보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 대선 지금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합주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주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일단 개표 상황으로는 앞서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쪽에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는 이기고 있는 거고 아직 미개표한 경합주가 네바다와 애리조나주가 아직은 개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경합주 7개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가 일단 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살펴보셔야 되겠고 우리 아이오와주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아이오와주가 전통적으로 거의 트럼프의 표밭이었는데 지금 현재 개표 상황으로는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수혜주 이제 정말 결과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수혜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했거든요.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에서 떠올렸을 때 또 과거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었을 때 어떤 것들이 수혜주였는지 한번 쭉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봤습니다. 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거 방산, 원전, 화석연료, 인프라, 우크라 재건, 금융, 가상화폐, 남북경협, 그리고 히토류 이 정도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1억을 넘어갔거든요. 이러면서 시장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높이 생각하고 있는 건가? 방산주도 지금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은 트럼프의 무게를 싣고 있고 해리스 수혜주, 칩스법, 그리고 IRA, 반도체, 2차 전지,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대만 악태권, 메디케어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어떤 주식 더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자, 2차 전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2차 전지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할 거고 전기차에 대한 이런 뭔가 앞으로의 지원을 조금 줄일 가능성. 반면에 해리스는 IRA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해리스 수혜주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지금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것은 AI 시대에 전력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력 설비, 전력 그리고 전선 관련주가 시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는 화석연료 규제하고 완화를 하고 원전 위주로 에너지를 짤 것이고 해리스는 친환경 쪽으로 집중할 것인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것은 좋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자, 누가 되든 우리 시장에서 좋을 업종 아니면 누가 되든 피해를 받을 업종 뭘까요? 공통 수혜주로 바이오, 방산, 인프라, 전력 인프라 쪽에 특히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공통으로 피해주는 무엇일까? 철강, 화학, 중국 쪽에 대한 제재나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남은 철강, 싼 철강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의 철강주나 화학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혜주를 빠르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올지, 선거 결과가 나올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 그런 사이에 수혜주들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달러원 환율이 1,390원대 위로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나오고 있고요. 시가 대비 상승범주 줄이는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자, 일단은 뭐 트럼프 쪽으로 우리 시장은 약간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결과 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저희 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대선 결과도 또 시장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도 해법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